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지 하면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도일 텐데요. 저 역시도 예전에 관광을 할 땐 그랬습니다. 따뜻한 온도, 시원한 바람에 바다까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일생에 한 번쯤은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주도를 떠올리면 유배지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기억이 제게는 악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곳에 내려가게 된 이유부터가 좋진 않았죠. 그 시작은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인원 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었고요. 그 뒤에 다른 곳에 취업을 시도했지만 이전처럼 좋은 조건이 아니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자신 있었어요. 어디든 들어갈 곳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취업의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취업을 위해 노력도 했지만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죠. 당시 저는 만삭의 임산부였기에 일을 쉬고 있었기에 남편이 더욱 초조했을 겁니다. 하루는 제 손을 잡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제주도 내려가는 건 어때? 준환이가 이전부터 같이 일을 하자고 했었거든. 거기서 식당을 개업할 거라나? 어쨌든 자리도 잡혀있는 상태니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도련님 말이야? 아니지, 이제 결혼했으니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근데 갑자기 당신이랑 식당을 한다니? 원래 어머님이랑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우리 엄마가 면 요리를 잘하시니까 작은 국수 가게라도 열겠다고 했었지. 근데 막상 상황이 좀 그랬나 봐. 제주도는 고기국수를 먹잖아. 관광객들도 다들 그것만 찾고. 그래서 내 동생도 다른 쪽으로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고기국수는 자신 없다고 하셔서 뒤로 물러난 상태고 말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그야 아직은 잘 모르겠네. 제주도에서 사업 실패한 사람들도 많잖아. 다들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도 안 될 수 있는 게 장사 아니야? 또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기도 하고 관광객이 줄면 타격도 그대로 받을 텐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재수씨 고향이 거기잖아. 그래서 인맥은 끝내준다고 하더라고. 초중고 대학까지도 아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장사만 시작하면 사람들 불러오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럼 관광객이 없다고 해도 문제 없지. 현지인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동서가? 그럼 다행이긴 한데 지낼 곳은 있어? 우린 아는 것도 없잖아. 관광지 몇 번 돌아보고 한라산 등반한 게 전부인데. 집을 구하는 건 솔직히 너무 막막해. 그것도 내 동생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재수씨가 거기 질이 빠싹하니까 믿고 맡기라고 하더라고. 생활이 문제긴 한데 뭐 적어도 우리 엄마랑 동생도 있는데 설마 굶기야 하겠어? 또 엄마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긴 했고. 어머님이? 그럼 거기서 살아? 난 상관없긴 한데 일단 그건 싫다고 말했지. 나 불편할까봐? 뭐 딱히 그런 이유는 아니야. 당신은 결혼할 때 몇 번 본 게 달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성격이 좀 특이하거든. 그래서 같이 사는 건 좀 그렇다고 말은 해뒀어. 뭐 결정만 하면 재수씨가 대신 집 알아보겠다고 나서주더라. 어때? 당신은 혹시 가기 싫어? 아니 싫고 좋고를 떠나서 당신이 거기서 뭘 하려고. 이야기 들어보니 서방님이 요리를 할 것 같진 않고 어머님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식당을 한다는 게 앞뒤가 맞긴 해? 그게 실은 내가 요리를 배울까 해서. 당분간 요리사를 고용하고 난 잡일부터 시작하는 거지. 할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자격증도 좀 따고. 그렇게 몇 년 고생하면 나도 기술이 생기는 거잖아. 사실 이전부터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워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요리? 당신이? 응. 난 회사원보다 차라리 요리사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업무를 해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좋긴 한데 솔직히 당신이 내 요리 맛있게 먹어주는 게 더 행복하긴 했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요리가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남편이 평소에도 요리에 소질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몇 가지 음식을 제외하면 남편보다 잘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였고요. 볶음밥을 예로 들면 전 그냥 대충 다 때려 넣고 볶아서 먹는데 남편은 재료의 익힘 정도가 다 다르다며 시간차로 재료를 넣고 마무리까지 예쁘게 세팅해서 내어놓는 사람이었죠. 성격도 저보다 더 섬세한 편이었고 남들이 유별나다고 말할 정도로 깔끔하기까지 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시에 치우면서 설거지까지 하는 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런 사람이 요리를 한다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더구나 연이은 재취업 실패로 힘들어했던 걸 알았기에 찬성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최대한 짐을 줄이고 또 줄여 제주도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가구는 대부분 다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를 했고 남편과 제 짐이라고는 옷가지와 식기류 정도가 전부였죠. 오히려 태어날 아이에게 줄 것들이나 키우고 있던 강아지 짐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짐은 소포로, 자동차는 배편으로 보내고 비행기를 탄 것까지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뒀다는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동서가 부동산까지 안내를 해줬는데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일단 전세가 아니었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워 물었죠. 우리가 전세로 알아봐달라고 하지 않았어, 동서? 근데 이건 월세 아니야? 월세라뇨. 연세거든요. 연세라니? 그게 뭔데? 제주도 연세 몰라요? 난 잘 모르겠어. 미안한데 그게 뭐야? 형님, 아무리 저희 믿고 오셨다고 해도 알아봐야 할 건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아요? 제주도는 전세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매매하거나 혹은 연세로 내거나 월세로 살거나 해요. 연세는 월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에 가격을 좀 깎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주도에 집을 매매할 정도로 돈이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여기 룰에 따르는 게 맞죠. 아, 그렇구나.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전세로 알아봐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린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말했잖아요. 여기 전세 개념이라고. 근데 좀 말이 이상하네요? 저도 나름 시간 쓰고 발품 팔아서 알아봐준 건데. 그건 그 부분은 미안해. 우리도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럼 알아서 한번 구해보세요. 전 빠질 테니까. 뭐? 우린 길도 모르고 자동차도 없는데 아직 배편으로 차가 들어오려면 멀었고. 어린애들도 아니고 모르는 곳이라고 해도 택시는 잡을 수 있잖아요. 전세를 원하시면 그걸 구하셔야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노는 거 아니고 식당 오픈 때문에 바쁜데도 공항에 데리러 가고 집도 알아봤던 건데 이렇게 나오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동서는 불쾌한 티를 팍팍 냈고 그것까진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짐 정리하고 성급하게 내려온다고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에게는 따로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끼리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죠. 일단 집주인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지역에선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기에 남편도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차라리 월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긴 개 못 키웁니다. 걔는 밖에서 키우는 거지 왜 안에서 키워요? 저희 개는 말썽도 피우지 않고 밖에서 똥오 좀 다 싸고요. 뭘 물지도 않아요. 냄새나고 털 날려서 안 된다고요. 다른 집 알아보세요. 발품을 팔다 보니 강아지도 된다는 곳이 있었지만 저희 식구가 살긴 너무 좁았고 넓은 곳을 겨우 찾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포기한 곳도 있었어요. 결국 우린 고심 끝에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마침 가게와 거리도 가깝고 산부인과도 근처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저에게 있어선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딸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많은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퉁퉁 부은 얼굴로 겨우 한숨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깨워서 말씀하셨죠. 그릇 정리 싹 다 하고 커튼 뜯어서 따로 세탁해놔라. 잘 구겨지는 천이니까 말릴 때도 신경 잘 써서 말려야 하고.
하는 김에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유리창도 좀 닦아.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말이 아니야.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깔끔하게 해. 알았니? 어머님, 근데 제가 몸이 아직 다 나은 게 아니라서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뭐? 출산하고 2주가 됐는데 아직도 골골거린다 이거야? 그게 밤새 수유도 해야 하고 아이 돌보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여기 제주도야, 제주도! 여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생활력이 강한 곳이고, 출산하고 다음날에 물에 뛰어들어 물질했던 게 제주 해녀다. 그 차디찬 바다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도 오로지 애들 먹이고 입히려고 뛰어든 거지.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도 몰라? 하지만 어머님,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몸이 아플수록 더 움직여야지. 육지 여자들처럼 출산하고 산후조리다 뭐다 이러면서 뒹굴거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이래서 육지 것들은 제주도로 오는 게 아닌데. 에이. 저는 그 말에 기가 찼죠. 일단 시어머니는 제주도 출신도 아니며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육지 여자 혹은 육지 것이라고 폄하를 하시더군요. 반면 동서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시키는 법도 없었고 무척이나 다정하셨죠. 그 부분은 동서내외가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아서 더 정이 가고 저희 부부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됐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우리 엄마 특이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같이 사는 거 반대했던 거야. 뭐가 특이하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계산이 정확한 분이야.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자식이고 그런 우선순위가 없으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차라리 내 동생한테 부탁을 하지 엄마한테는 안 하는 거고. 계산이 정확하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뭐 계산할 게 있어? 아마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엄마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대가를 내놓으라는 뜻일 거야. 우리 엄마는 나랑 내 동생한테도 키워준 값 정확하게 갚으라고 하셨던 분이거든. 그렇다고 해도 딱 돈이라고 하긴 애매해. 돈 욕심보다는 투자? 뭐 그런 개념이거든. 그 대신 본인이 나이 들고 아플 때 요양원으로 바로 갈 거고 자식들한테 도움 안 바란다는 게 우리 엄마 조건. 남편은 초반에 자신도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늘 귀에 못이 박히게 돈을 갚으라고 한 게 짜증도 나고 반발심도 들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살다 보니 오히려 더 편한 부분도 있다고 했죠. 저의 경우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모든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더군요. 그럼 동서는? 동서가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하고 거의 매일 보잖아. 그건 왜 그냥 넘어가는 건데? 따로 용돈으로 뭘 드리나? 아니, 그건 아닐 거야. 아마도 식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재수 씨라서 그럴걸? 엄마가 식당에 투자를 했고 준환이가 식당 잘 되면 정기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으니 그것 때문에 풀어주시는 거겠지? 돈 때문이라면 용돈을 달라고 했겠지만 그런 쪽은 아니시라.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엄마는 자신이 투자한 만큼 받겠다 이런 사람이거든. 아, 난 속으로 어머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했어. 바로 그 부분이 좋다는 거야. 우리 엄마 계산기 두드릴 때 진저리가 나긴 해도 감정적인 건 딱 정확해. 누가 자기한테 잘했고 못했고 그런 걸로 따지지 않거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걸 받으려고 하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 말고 장사꾼?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밥그릇 싹 다 비우고 인사 잘하고 갔다고 돈을 깎아주는 건 아니잖아. 계산만 깔끔하면 당신이 뭘 어떻게 해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 그건 확실히 편하단 말이고.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끝에는 한숨을 푹 쉬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죠. 혹시 많이 힘들어? 힘들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볼까? 아니야, 당신도 지금 많이 힘들잖아. 내가 몸 추스르면 그때 다시 말해보자. 정말 미안하다. 못난 남편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 내가 일이라도 하나 더 늘려서 엄마한테 월세 준다고 협상 시도해볼게.
그리고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자리 잡을 거야. 당신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자격증 딴다. 나 믿지? 당시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그날 나갈 재료들을 모두 손질했죠. 그리고 주방장 옆에서 보조로 일을 하면서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는 학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는 돈은 턱없이 작았고 그건 고스란히 학원비로 나갔기 때문에 우린 그 전에 벌어둔 돈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아이나 강아지에게만 쓰는 수준으로 아끼고 있었죠. 그러니 남편이 무리해서 일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로 말이에요. 다행히 저는 20대 중반부터 미용사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동네 미용실이다 보니 보수는 적었고 하는 일도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픈부터 오후 4시까지 손님을 혼자 받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맡겼고 남편이 월세를 주면서 그간 해왔던 시집살이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아이를 맡기는 조건을 협상했고요. 어머님, 90만 원으로 합의하시죠. 아이도 얌전한 편이고 저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아니, 120. 나 그럼 100만 원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100만 원은 어림도 없다. 아, 좋다. 내가 너희 가엾게 봐서 110. 이것도 적게 부른 거 알지? 알겠습니다. 110만 원.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가 계산적으로 보이긴 해도 편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죠. 아이를 본다고 손목이 안 좋다는 둥 힘들고 짜증난다는 말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이를 전적으로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유가 생기면 생활비와 용돈도 드렸고 덕분에 생활은 너무나 편안해졌죠. 그런데 그때부턴 동서가 문제가 되더군요. 어느 날은 아침에 미용실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들어온 게 동서였습니다. 형님, 나 머리 좀. 당연히 공짜인 건 맞죠? 가족 좋은 게 이런 건데. 동서,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알다시피 이 가게는 내 가게가 아니잖아. 사정 없으면 내 가게지. 솔직히 약품 몇 개 좀 썼다고 알까나? 다 알아. 나도 미용실 다녀봤고 비품 관리도 해봤는데 모를 수가 없다고. 더구나 가게에 감시 카메라도 달렸고. 그래서 공짜는 못 해줘. 그럼 형님이 대신 좀 내주면 되겠네. 직원 할인? 그런 건 있을 거잖아. 그만큼 이 가게에 사람들 끌어모아 준다니까? 제가 꽁으로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동네 장사가 다 인맥인데 우리 식당도 그래서 사람 많아지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식당에서 동서가 몇 번이나 동창회를 열었고 음식을 팔았다는 말을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건 나도 고맙게 생각해.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해. 내가 대신 결제하면 되니까. 진짜? 역시 올 형님이 최고. 나 그럼 머리 영양해주고 손질 그리고 세팅 파마로 싸구려 약품 말고 비싼 거 팡팡 넣어서. 그 정도는 가능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미용사들은 이런 일 생각보다 많이 겪어요. 친구들이나 가족, 친척 할 것 없이 전용 미용사가 생긴 것처럼 굴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전에 가게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지인들의 머리는 공짜로 해도 된다는 직원 복지가 따로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제 능력을 활용해 선물하는 건 기분 나쁜 일도 아니었고요. 문제는 이상하게 동서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가장 거슬리는 건 동서의 말투였어요. 동서의 말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으면 정말로 기분이 나쁩니다. 동서는 교묘하게 반말을 섞어서 말하고 끝에만 존대를 하곤 했어요. 자신의 말로는 그게 제주도 사투리를 서울말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툭툭 던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불쾌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지적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투리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눈치가 없는 거지 악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해했고 그날 원하는 머리도 해줬고요. 그런데 그러고 이틀 뒤에 또다시 와서 머리를 만져달라고 했죠.
약속이 있다거나 머리가 푸석거린다는 별 대수롭지도 않은 핑계로 주기적으로 하러 왔습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난 건 이거였죠. 형님, 나 머리 좀 감겨줘요. 팔이 너무 아파서 머리를 도저히 못 감겠어서. 동서, 저번엔 머리 해달라, 그전에도 영양 해달라, 드라이 넣어달라, 3일 전엔 염색까지 했어.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더구나 머리를 감겨달라니. 왜? 미용실에서 다들 하잖아요. 돈 낼게요. 그럼 됐죠? 5,000원 그 정도면 될라나? 남이 감겨주면 시원하고 또 두피 마사지도 되니 스트레스가 풀려 그래요. 해주세요. 돈 줄 테니. 머리만 따로 감겨주는 곳은 없어. 그리고 차라리 서방님한테 부탁을 하든가. 바쁘니까. 식당 사장이라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뜩이나 자기 형까지 챙긴다고 힘든 사람한테 머리를 감겨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가족끼리 이 정도도 안 되나? 형님 이런 거 보면 딱 육지 사람 티가 난다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거요. 지금 말 다 했어? 그래도 내가 동서 손윗 사람이야. 그럼 손윗 사람답게 좀 이끌어주지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이 가게 다 차리고 세팅 다 해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와서 밥상에 앉는 게 손윗 사람이 하는 짓인가? 우리한텐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으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고?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 만약 제가 미용사였으면 싫다고 해도 매일 형님 머리 만져줬지.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남편 얼굴을 떠올리고 저는 꼭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죠. 그래,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좀 예민해졌나 봐. 머리 감겨줄게. 진짜? 역시 울 형님이 최고라니까. 이런 상황에 당연히 저는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동서가 아니라고 해도 제주도에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미용실 앞에서 해바라기 씨인지 뭔지를 까먹으며 몇 시간을 앉아있는 중국인들 때문에도 힘들었고,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상태임에도 어떤 편의점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강아지 용품점에서도 강아지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금지돼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제주도란 곳에서 살기에 동물 친화적인 곳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죠. 그래서 그땐 정말로 싹 다 포기하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차마 남편에게 그런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하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또 참은 거죠. 하지만 계속되는 갑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졌고 털어놓을 곳이 없어 시어머니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켜주시리라 믿었고요. 그런데 철저한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시어머니가 동서 편을 들었습니다. 맏며느리인 네가 참아야지. 주란이 쟤는 아직 어리지 않니? 더구나 지금 가게 운영에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 누구니? 내 아들도 아니고 큰애도 아닌 제주도 출신의 작은 며느리인 주란이 아니니? 물론 기분 나쁘고 불쾌한 부분이 있을 거다. 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이를 먹었으면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죽하면 어머님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해는 한다. 하지만 너도 이제 애엄마야. 더구나 개새끼도 한 마리 걷어 키우고 있고 그것들 먹이고 입히고 제대로 살게 하려면 돈이 우선이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 그거야 저희 남편이랑 서방님이 열심히 일하고. 얘가 아직도 제주도를 모르네. 제주도는 타 지역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 말투만 딱 들어도 알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니는 걸 보면 경상도 전라도 저리 가라야. 그런데 거기에 작은 며느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 그나마 너희 식구 먹고 사는 거 아니니? 만약에 나라면 말이다. 위고 아래고 할 것 없이 내 밥그릇 지켜주는 놈한테 충성할 거야. 막말로 걔도 밥 챙겨주는 사람이 주인 아니니?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그럼 저더러 계속 이렇게 살라는 그런 뜻인가요? 동서 머리나 감겨주면서요? 못할 건 뭐가 있니? 솔직히 정환이 걔가 회사 잘려서 여기 도망치듯 온 거 아니야? 그걸 작은 애인 준환이가 받아준 거고. 어떻게 보면 작은 며느리 너희한테 은인이야.
남편이 아무리 자기 형, 자기 가족 챙긴다고 해도 아내가 싫다고 하면 끝이야. 근데 받아줬다는 건 허락을 했다는 말이겠지? 그러니 고마워해야지. 잘해야지. 납작 엎드려 있어야지. 싫은 것만 보지 말고 고마운 것도 좀 알아.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적당히 하란 뜻이다. 응?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물건도 막 들고 가고 제 옷도 빌린다고 하고 안 돌려주고 화장품이고 뭐고 싹 다 그냥 집어가는 거 모르셨어요? 좀 주면 어때서? 가족끼리 그게 아깝니? 난 걔가 달라면 뭐든 다 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걔도 철이 들 거고. 네가 너그럽게 받아주고 보듬어줘. 그래야 너도 잘 되고 우리 다 잘 되는 거야. 미용실에도 적지 않게 사람들 많이 불러줄 거고. 알았니? 시간이 흐르면 좀 괜찮아질 거라는 그 말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게가 점점 잘 될수록 동서의 입지는 높아졌고 갑질은 계속됐죠. 무려 10년간 말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흐르니 나름 제주도에 적응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던 사투리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아는 사람들도 생겼으니까 말이죠. 남편 역시도 그 사이에 중식과 한식, 일식 자격증까지 땄고 완전히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 여유가 생겼고 동서가 무슨 짓을 해도 태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됐죠. 물론 그건 이해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지만요. 제 물건에 손을 대도 그래 또 구매하면 되는 걸 하고 넘겼고 저희 미용실에서 샴푸를 덥석 집어가도 내가 돈을 채워 넣으면 그만이지 하고 말았던 겁니다. 머리를 안 감고 오면 감겨줬고 안 좋은 소린 흘려버릴 수 있었죠. 그러다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서는 음식하는 걸 돕지도 않고 긴 손톱으로 제가 만든 걸 주섬주섬 주워 먹고 있었죠.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도 별 생각도 없이 기계처럼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놓던 그릇이 동서의 손톱에 부딪히며 탁 떨어졌던 거예요. 쏟아지진 않았지만 양념이 동서가 입고 있던 옷에 튀고 말았죠. 동서는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인데 서울 백화점에서 사온 거라고? 이걸 어쩜 좋아? 형님은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보나? 내 손이 뻔히 거기 있는 걸 알면서 툭툭 조심성이랑은 하나도 없고 이걸 어쩔 거예요? 미안 어쩌지? 일단 좀 보자. 보면 알아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보면 뭐 양념이 스르륵 지워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동서 그냥 실수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보면 그냥 닦아도 충분히 보이는데 왜 그래? 실수? 제가 봤을 땐 실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음식 좀 못 거들었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시어머니 생신인 걸 깜빡하고 손톱을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는데 혹시 그게 불쾌했어요? 그럼 차라리 말로 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시위하지 말고. 시위? 동서 왜 말을 늘 그런 식으로 해? 말꼬리 툭툭 자르는 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건 제주도 사투리 때문에 그렇다고 몇 번을. 나도 여기 10년 차야. 사투리 때문에 말 그렇게 잘라먹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제주도 사람들 사투리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서울말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잘 써.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동서는 아직도 그 핑계야? 제주도 사람 다 잡고 물어봐. 그렇게 누가 존댓말 반말 섞어서 하나? 그거 그냥 습관이야. 그리고 손윗 사람한테 시위한다는 표현을 왜 써? 말이 그렇다는 거지. 딱히 표현이 생각이 안 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않았어요? 손윗 사람이면 답게 행동하라고. 동생한테 빌부터 먹고 사는 주제에 왜 그렇게 아래 위로 구분지어요? 그럼 못난 자존심이 좀 채워지나? 진짜 가관이네. 세탁비 줄게. 그 깎고 물어줄게. 아님 내가 사줄 테니까 말만 해. 이게 얼만 줄 알고 그런 말을 해요? 형님 월급보다 이 옷이 더 비싸요. 알겠으니까 말하라고. 얼마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해준다고 하잖아. 내 기분에 대한 보상은?
모처럼 어머니 생신 때 예쁘게 보이려고 입고 왔는데 내 하루를 다 망친 것에 대한 보상도 하셔야죠. 옷을 사준다고? 누가 사달라고 했나? 좋아요. 그럼 난 대신 그거 가지고 가야겠어요. 그럼 이건 없던 걸로 칠 테니까. 속으로 도대체 뭘 가지고 간다는 거지 하는데 목에서 툭 하고 목걸이가 떨어졌습니다. 동서가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아당겨 가지고 간 거였죠.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그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난 이걸로 받겠다고 하잖아요. 이미 내 손에 들어왔고 난 내 손에 들어온 걸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라. 왜요? 싫어요? 그럼 형님 남편 회사에서 잘린 것처럼 식당에서 추천해드려요? 그걸 원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든가.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사실 그 목걸이는 저희 어머니의 유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서가 그걸 몰랐느냐 물으시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전부터 몇 번이나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전 유품이라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혹시 몰라서 제 목에서 그 목걸이를 뺀 적도 없었고요. 그러니 동서도 그 목걸이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면서 강제로 뜯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돌려줘. 그게 어떤 의미인지 동서도 알잖아. 차라리 다른 걸 가지고 가. 아님 비슷한 걸 내가 제작해달라고 해서 줄 테니까. 싫은데? 난 이게 좋은 거지 다른 비슷한 건 싫거든요. 그리고 말이 유품이지 결국 그냥 물건 아닌가? 이걸 끼면 죽은 엄마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사람 물건인데. 그놈의 유품. 누가 보면 보물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엄마 안 죽은 사람 서러워 살겠어? 그 말을 듣는데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의 뺨을 갈겼고 동서가 놀라서 절 쳐다봤을 때 다시 또 때렸죠. 짝짝 소리가 나면서 저도 언뜻 정신이 들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참아왔던 건 다 풀고 가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죠. 급기야 동서도 제게 덤벼들었고 우린 서로 뒤엉켜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와 저희를 말렸죠. 이것들이 미쳤어? 둘 다 그만 못 둬? 당장 그만해! 동서는 코피를 뚝뚝 흘리면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말만 했고 저는 앞뒤 상황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도 죽은 사람 물건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놀랐는지 동서를 살짝 흘겨보셨죠.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의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고 싶다는데 그냥 주면 좀 어때서? 더구나 진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빌려달라고 했다며. 근데 그것 가지고 네가 치사하게 구니까 애가 심통이 나서 그런 거지. 그 촌스럽고 굵은 목걸이 같은 걸 진짜로 가지고 싶어 그랬겠어? 어머님! 우리 엄마 유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서가 빌려달라고 하는 것 중에 다시 돌아온 게 있긴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너 어른 가르치니? 위아래 구분 못한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하더니 넌 어른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따지고 들어?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애가 너희 식구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럼 잘해야지. 납작 엎드려서. 저는 매번 똑같은 그 소리가 더는 듣기 싫어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빌고 기라고요? 이제 못하겠는데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못해 먹겠다고요. 차라리 이혼을 할게요. 10년 동안 참으라고 해서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어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지? 아니요. 점점 더 심해져요. 어머님까지 동서 편만 드는 이 상황에서 어쩌겠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니까 제 목걸이 돌려받을 거예요. 너 진짜 못쓰겠구나. 감히 시애미 생일날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막말이야. 제 어머님 유품은 그냥 죽은 사람 물건이라고 했으니 어머님 생신도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죠.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며느리 개고생시키는 날밖에 더 되겠어요? 야! 아이고 머리야. 제 발언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시고
코피를 철철 흘리던 동서 역시 입을 벌리고 울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이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왔고 전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제주도를 같이 떠나던가 아니면 이혼이라며 강수까지 뒀습니다. 급격하게 어두워진 남편의 표정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후회도 되더군요. 이제야 좀 제주도에서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모든 걸 망친 것 같았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할까? 이미 저지른 짓을 수습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런 남편을 달랬어요. 미안해. 내가 순간 미쳤나 봐. 당신 힘들게 일하는 거 아는데 알고 있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 볼게. 아니야. 미안해서.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서 우는 거야. 이 바보야. 왜 그걸 참았어? 왜? 난 그것도 모르고 여태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나한테 미리 언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당신 힘들게 안 했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당신만 괜찮다면 가자. 제주도 뜨자. 여보, 그 말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당신이 이런 상황인지 미리 알았으면 애초에 여기서 살지도 않았어. 재수 씨 때문에 식당이 잘 됐다고? 그러니까 설설 기고 빌라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 앞에 갔고 당장 제주도 뜨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시어머니는 어처구니가 없는지 헛웃음을 흘리며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는 거 걷어서 이만큼 살게 해줬더니 우린 어차피 아쉬울 거 없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다시 받아달라는 말만 하지 마.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작은 며느리가 너희 식구 받아주지 않았으면 너넨 진작에 거지꼴 났어. 은혜라고는 모르는 것들. 엄마, 이 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했어? 그럼 내가 거짓말이나 살랑살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니? 현실적인 조언인데. 현실? 엄마야말로 현실을 모르는 거지. 엄마가 준환이 가게 낼 때 도와줬다는 말은 이미 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가게 수익에 집착하고 재수씨나 준환이한테 더 잘했던 것도 알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 그 편이 좋다고 생각했겠지. 아니야? 그래, 그게 뭐? 내가 속물이라고 비난이라도 하고 싶은 거니? 마음대로 해라. 난 바라는 거 심플해. 너희한테 내가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고 내 살 길, 내 노후, 내 힘으로 챙긴다는 건데 왜 그게 나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보다 동생인 준환이 더 챙긴 것도 사실이고. 진짜 끝까지. 좋아.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생각하셔. 후회할 사람이 누군지 보자고. 나도 이제까지 계속 배려해줬는데 더는 못해먹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요리사 자격증 몇 개 땄다고 요새는 너 같은 애들 널리고 널렸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방님이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왔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형, 이번 일은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 내가 안사람 관리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설마 식당 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지? 형이 가면 난 어쩌라고, 이에 시어머니가 틱틱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간다는 사람 뭐하러 잡아? 걷어준 은혜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고 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우리 가게 형 때문에 장사 잘 되는 거란 말이야. 난 형 떠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해 하면서 살았는데 엄마가 초를 치면 어쩌자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에 엄청나게 당황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며느리 인맥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초반에 반짝했던 거지 무슨 인맥. 그런 게 어딨다고. 서방님 말로는 초반엔 인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픈날 반짝하는 정도가 다였다고 해요. 오픈 후 2달째부터는 장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조 일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돈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땐 동서가 유일한 희망이라서 부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고 남편이 식당의 요리사가 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고 했죠.
신선한 재료로 맛은 물론이고 깔끔하면서도 예쁜 요리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시작했던 거예요. 덕분에 도민들도 찾고 관광객들도 찾는 그런 식당이 됐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는 서방님에게 성질을 내더군요. 그럼 그걸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나 형이나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야? 엄마처럼 계산기 돌리면서 누구 공이 더 크다고 말하고 다니냐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게일 뿐이야. 그리고 엄마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엄만 그저 투자금 언제 회수할 수 있고 얼마나 이득이 생길지만 관심이 있었잖아. 서방님은 답답한지 가슴을 치면서 울분을 토했고 그러다 저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죠. 형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진짜 형수님한테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가게 장사 끝나면 몸이 아플 정도라서 쉬느라 바빠 관심도 못 줬거든요.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초반에 제가 오냐오냐 고맙다 덕분에 장사 잘 된다고 말해서 오해가 쌓인 모양이에요. 형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희 식당에서 형이 빠지면 우리 가족 싹 다 죽어요. 네? 남편은 간절하게 애원하는 자신의 동생을 보고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내 아내가 원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었어. 너도 알잖아. 형, 그래도 난 형한테 잘했잖아. 최대한 다 맞춰주고 했던 거 잊었어? 그리고 형도 잘 생각해봐. 그렇게 힘든 상황도 같이 이겨냈고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정말 간다고? 내가 아내한테 정말 단단히 주의 줬어.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거고. 제발 진짜 딱 한 번만 봐주라. 아무리 큰 실수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 핏기도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방님은 제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시어머니까지 앞세 용서를 구했고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몇 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를 감정에 휩쓸려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가게를 두고 떠나는 것도 어리석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위해서 화를 내주고 제주도를 떠나겠다고 말한 남편 덕분인지 화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요. 좋아요.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게요. 제 대답에 남편은 놀랐고 나머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고맙다, 아가. 맏며느리라 그런지 이렇게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나도 앞으로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이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게 끝이야? 진짜로 사과를 할 사람이 있지 않아? 준환이 네가 책임지고 제대로 이야기하고 이 앞에서 사과하라고 해.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난 아니야. 10년을 그랬으면 제대로 사과 받아야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당연하지. 나도 그럴 참이었어. 안사람이 뺨이 부풀어서 일단 오늘은 안정 좀 취하고 내일 데리고 올게. 분명 제대로 사과도 할 거야. 남편은 그날 밤 제게 정말 괜찮냐고 자신은 여길 떠나도 된다고 몇 번이나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웃으며 괜찮다고 할 수 있었어요. 제게 있어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습하고 끈적거리는 날씨에 툭툭거리는 말투까지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어떤 이유보다 싫었던 것은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하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에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어주니 더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동서가 서방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형님, 진짜 죄송해요. 전 정말로 몰라서. 동서가 우물쭈물 말하자 서방님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말해. 다신 안 한다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미용실에서 머리 해달라고 하거나 머리 감겨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물건을 들고 온 것도 다 돌려드릴 거고요.
일도 도와드리고 또... 그때 남편이 인상을 쓰면서 말을 막더군요. 잠깐, 재수씨 고개 좀 들어봐요. 네? 그래도 잘못을 했는데... 고개 들라고! 남편의 불호령에 저조차도 깜짝 놀라서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고개를 들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의 목걸이가 동서의 목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도 그걸 알아보고 눈이 뒤집혔고 바로 달려들어서 동서의 목걸이를 손으로 당겨 끊어버렸습니다. 동서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보호하듯 팔을 벌렸죠. 형! 그렇게까지 해서 폭력적으로 굴 필요는 없잖아. 폭력? 너 지금 이걸 폭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동생 얼굴에 주먹까지 날렸습니다. 형! 이게 제대로 말을 한 결과야? 우리 장모님 유품인 거 알았어 몰랐어? 또 몰랐다고 그럴 거야? 이 새끼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대충대충 그냥 말만 전달한 게 전부지? 가서 적당히 사과하고 엎드려 빌어라 그렇게 말한 거야? 형,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로 사과하라고 했어. 그게 그 목걸이인 줄은... 이때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고소해! 이거 폭행이야. 싹 다 고소해서 콩밥 제대로 먹여야 한다고! 완전 미친 집 아니야? 아내고 남편이고 전부 다 폭력적이고 추잡해. 당신 조용히 안 해? 지금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냐? 요리사야. 그냥 별거 없는 요리사. 널리고 널린 게 요리사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 빌어야 하는지 난 이해 못해. 이 정도 사과했으면 적당히 넘어가야지. 자존심만 세운다고? 됐어. 저 사람 없어도 가게 충분히 굴러가고 잘 될 거야. 내가 인맥 끌어온다고. 동서의 말에 서방님은 체념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픽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그래, 그 망할 인맥으로 어디 잘해봐. 형 가면 진짜 우리 다 망해. 형수님, 형 좀 말려주세요. 네? 아니, 내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가리 여물라고! 이번엔 내가 용서 못해. 감히 사과를 한다는 자리에 그 물건을 턱주가리 밑에 달고 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닌 게 아니라면 이건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 더는 할 말 없고 여기까지 하자. 서방님은 발을 동동 굴렀고 시어머니까지 남편을 잡았지만 그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게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며 포장 이사를 신청했고 저희 집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자 누구보다 빨리 현실을 파악한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다 돌려받겠다고 나온 거였죠. 요리사가 공백이라 가게 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까지 회수한다니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서도 저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였고 우린 그렇게 제주도를 떠나 지금의 인천에 자리를 잡았죠. 정말 별거 아닌데 전세로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반갑고 강아지를 키운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새삼 제주도를 벗어났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죠. 남편은 인천으로 이사를 온 바로 그날 제 어머니의 유품을 제 목에 다시 걸어줬어요. 화가 나서 뜯어낸 거 정말 미안해. 최대한 비슷하게 복구한다고 했는데 똑같진 않지? 이걸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아. 우리 엄마 유품을 당신이 지켜준 흔적이라고 생각할게. 이거 보면서 당신이 미워도 몇 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당신이랑 우리 딸 혜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강아지 간식도 안 떨어지게 진짜 열심히. 우린 그 뒤에 바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할 작은 1인 미용실과 남편 식당을 동시에 알아본 거죠. 그때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지원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지만 저와 남편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 대신 우리 둘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적당한 위치에 가게 자리를 계약했죠.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5년만 더 열심히 하면 집을 매매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소식을 듣게 됐죠. 동서와 서방님이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이혼 위기까지 갔지만 동서가 싹싹 빌어서 겨우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 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서가 이전의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갑질을 하다 잘리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거였죠. 사실 그렇게 자세한 정황을 알게 된 건 서방님이 저희 가게에 취업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주먹 다짐을 하긴 했지만 남편은 기꺼이 힘들어하는 자신의 동생에게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억지로 붙잡고 가는 관계는 결국 같은 문제로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동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등을 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중요한 건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것 아닐까요? 저도 앞으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며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식구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삶 살라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저 역시도 여러분을 응원해 드릴게요. 모든 걸음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이 되듯 여러분의 하루도 작은 기쁨과 희망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길 바랍니다.